청취자님, 혹시 100년 전 서울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는 경성이었죠. 아프면 어디로 갔고 또 어떤 약을 먹었을지 궁금하신 적 있으세요? 네.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자료를 좀 살펴볼 건데요. 바로 1931년 경성 중심가에 있던 아주 유명한 한의원 보춘의원의 1년치 장부 기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회계장부가 아니고요. 당대 뭐랄까 최고의 한의사 중 한 분으로 꼽혔던 청강 김영훈 선생이 직접 남기신 그런 생생한 기록입니다. 아, 김영훈 선생님요? 네. 이분이 대한제국 시절부터 해서 현대 한의학을 잇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거든요. 경희대학교 청강의학연구센터에 이 장부 실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와, 실물 자료가요? 대단하네요. 그럼 오늘은 전정욱, 신동원 교수님이 이 장부를 분석하신 논문을 바탕으로 1931년 경성에 살아있는 풍경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마치 타임캡슐을 여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먼저 이 보춘의원, 이게 그냥 보통 한의원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단 위치부터가 종로 낙원동, 지금의 탁골공원 바로 근처였고요. 아, 위치가 좋네요. 네, 건물도 당시로서는 최신식이었어요. 2층에 한 40평 규모. 꽤 컸네요. 네, 그리고 이름도 한의원이 아니라 그냥 의원이라고 썼다는 점도 좀 특이하죠. 아, 그러네요. 의원. 원장인 김용원 선생이 그 고종 황제가 후원했던 동제의학고 교수 출신이세요. 아, 동제대학교 교수셨군요. 네, 그런가 실력이나 명성이 대단했죠. 그래서 보춘의원이 단순 치료 공간을 넘어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꽤 컸던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명성 높은 의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드나들었을지 궁금한데요. 이 장부를 보면요, 진짜 흥미로워요. 그 고객 명단에요, 정계, 재계 거물들 이름이 쭉 있고요. 네. 문화예술인들도 보이고, 심지어는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가 이름이 같이 등장하기도 해요. 와, 진짜요? 정말 복합적인 시대상이네요. 그렇죠. 특히 그 민병주, 민대식, 민병석 이 세 민씨 가문 있잖아요. 네네. 이 가문들이 1년 수입의 거의 절반, 한 43.49% 정도를 차지했어요. 절반 가까이요? 와. 네. 민병주 가문 같은 경우는 기록을 보면 거의 매일 약을 지어간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김영훈 선생을 거의 왕실주치처럼 생각했던 거죠. 정말 가문의 주치 수준이었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그런 유력층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아,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장부에 보면 인력거꾼, 순사, 고물상, 하인, 식모 이런 분들 기록도 꾸준히 나와요. 아,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다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약값이 아주 비싼 경우가 아니면 일반 민중들도 문턱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김용훈 선생 고향이 강화도인데 강화도나 다른 지방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서울 친척집에 머물면서 진료를 받기도 하고요. 와, 그럼 정말 전국적인 명성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서 찾아왔을까요? 기록에 보면 감기, 그러니까 상한이나 중풍 같은 병도 있지만 좀 눈에 띄는 병명이 있더라고요. 탈령실정이요? 아, 네. 탈령실정. 이게 혹시 요즘 우리가 말하는 화병 같은 건가요? 엄청 급변했잖아요. 네. 그런 변화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특히 기득권을 잃거나 변화에 적응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심리적인 고통, 그런 걸 반영하는 병명으로 볼 수 있죠. 아, 시대상이 병명에도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처방도 보면 정말 다양해요. 한 1000가지가 넘게 쓰였는데 감기에 흔히 썼던 감이보정산 같은 기본 처방도 있고 우황청심원이나 사양소화번 같은 좀 비싼 구급약도 있고요. 네네. 특천인삼 같은 아주 고급 단방 약재도 활발하게 쓰였어요. 그런데 진짜 좀 놀랐던 게요. 당시엔 신약이었을 말라리아 치료제 키닌에 있잖아요. 아, 금계랍이라고 기록된 거요? 네, 금계랍. 그걸 한의 진료에 썼다는 기록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전통 한의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옛날 것만 고수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의학 지식도 상당히 유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걸 보여줘요. 와, 그럼 효과가 있다면 서양의학도 썼다는 거네요? 네, 특히 기록을 보면 유력 가문의 여성이나 아이들한테 처방한 예가 보이거든요.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죠. 진료 방식은 어땠어요? 주로 의원에 찾아오는 시기였나요? 네, 대부분은 내원 진료였는데 왕진,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환자 집으로 가는 진료도 꽤 활발했어요. 아, 왕진도요?
네, 심지어 기록에 보면 전차 타고 왕진 가고 그 교통비까지 적어놨어요. 하하, 체계적이었네요. 네, 그리고 친한 환자들하고는 전화로 상담하고 심부름꾼이 약을 타가기도 했고요. 지금으로 치면 약학 비대면 진료 같은 거죠. 전화 상담까지. 비용은 좀 어땠을까요? 당시에 서양 의사들도 있었을 텐데 비교하면 비쌌나요? 기록상으로는 서양 의사들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비싸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약값을 대부분 외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외상이요. 아, 정말요? 네, 주로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하는 방식. 이게 당시 사회의 어떤 신용거래 관행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지금이랑은 진짜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부유층들은 계절 바뀔 때마다 온 가족 보약 지어 먹고 그랬어요. 이건 뭐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네, 그건 좀 익숙한 풍경이네요. 네. 그러니까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관리, 예방, 이런 쪽에도 한의학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1931년 보춘해원 장부 한 권이 그 시대를 담은 작은 박물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제강점기라는 참 힘든 시기였는데도 한의학이 여전히 사람들한테 깊은 신뢰를 받으면서 또 다양한 계층의 삶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키니네나 전화진료 같은 그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던 김용원 선생과 보춘의원의 모습. 이게 어쩌면 변화에 적응하면서 길을 찾아갔던 당시 사람들의 어떤 실용적인 지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청취자님께서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거의 100년 전 기록이지만 건강을 걱정하고 또 더 나은 의료를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이 오래된 장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은 없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